소송에 대해서는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네. 기각된 거죠? 네. 네네.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근데 특히 같습니다. SEC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벌써 토레스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리플 소송을 빨리 어떻게 합의를 볼까, 또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있을까를 찾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2부 질문 또 이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알트코인입니다. 리플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비트슈아 대표님께서도 리플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좀 큰 폭으로 먼저 큰 범위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리플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그 어떤 긍정적으로 보시는 좀 핵심적인 근거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플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코인입니다. 네, 10년이 맞습니다. 넘었으니까. 네, 10년 2012년에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시를 했으니까 네. 역사가 깊고 검증된 모델을 갖고 있다. 음, 그게 리플의 경쟁력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강점이 있고 또 여러 다른 경쟁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런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님이랑 촬영하러 오기 전에 이 외신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원래 내년 2분기에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소송들을 원래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SEC가 그 소송을 취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걸 취하하고 법인 대 법인으로 어떤 법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소송에 패소한 거에 대해서 빨리 항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EC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가게 될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게 이제 디스미스 된 건데 네, 기각된 거죠. 예. 네네.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제.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근데 특히 같습니다. SEC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벌써 토레스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리플 소송을 빨리 어떻게 합의를 볼까, 또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있을까를 찾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네,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네, 네. 어차피 지금 축은 기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졌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XRP 투자자들 다 알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다 알고 벌써 집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마셨어요 벌써. 근데 네, 이미 SEC 혼자 뉴욕에서 아무 이유가 페스티벌도 없나? 했었고, 네. 예, 끝났습니다. 파티도 벌써 끝났는데 이제는 뭐 약발이 안 먹히고 시간 끌기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끌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전략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또 경쟁 구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묘수를 찾았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과의 소송은 뭐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제 좀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SEC한테 카드가 없어요. 내년 초에 가면 이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가면 깨질 게 뻔하니까 지금 조금 뭐 이렇게 거부하는 척하고 나름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저자세면 또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보나마나 그 전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아니면 갠슬러 위에 또 지령을 내리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음. 그분이 야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야 좀 더 음. 물건 늘어줘 봐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리플을 두고 리또속이라고 부릅니다. 리플에 또소 같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려도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 되게 많고 어차피 안 오른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리플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또 이 투자자들에게 마음에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준 것도
사실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SEC와의 소송에 의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소송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리플이 뭔가 어떤 파트너십을 많이 하면 뭐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오르지 않으니까 이 영영 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두려움들이 생긴 건데 리플 가격이 이렇게 리플랩스가 호재가 많은데도 이 XRP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와 그리고 오른다면 어느 시점에 오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려운 저도 질문입니다. 속상합니다. 안 올라서 저도 속상한데 일단 이유를 뽑아보자면 네. 유동성 때문이 아닐까. 유동성. 네. 살 사람이 있어야 오르지. 그 리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리플 꼭 붙들고 있어요. 일단 안 판다. 결국은 네. 오를 거다. 그런데 호재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아싸 하고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샴페인 아, 터뜨리고 우리끼리 전화해서 야 이겼대. 이래갖고는 가격이 안 올라요. 네. 외부에서 돈이 유입이 돼서 그걸로 사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위축돼 있다. 이걸 음, 알 수가 있겠는데 네.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봐도 블랙록이 뭐 이렇게 외쳐도 오르다 말아버리고 은행 네. 사태 터져서 뭐 이제는 비트코인에 뭐네 해도 적당히 오르고 또 못 올라가잖아요. 3만 달러 못 깨고 지금 그냥 달린다 이런 분위기는 안 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네. 같은 수상에 놓고 보면 리플이 오르려고 해도 전체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음. 아니 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화사해져서 옆집 아저씨들도 전화 오고 야 뭐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돼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돈이 좀 몰려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코인 사이클이 다 같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미리 준비했던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럼 네. 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게 내년 초면 이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또 확정적인 그런 게 생긴다면 음. 아직은 또 그 미디어에서 뭐 부분적인 승리네 뭐 이딴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긴 게 아니었어? 어유 아, 오해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음. 아유 그냥 김치국 마셨네. 이런 분위기로 또 흘러가니까 좀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리플랩스에 대해서 이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선 중에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리플랩스의 파트너십과 이 XRP는 정확하게 서로 상승 관계, 서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은행들이 주로 이 엑스레피드보다는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이 XRP를 사용하지 않는 송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플랩스가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ODL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리플랩스의 파트너십과 XRP의 사용성은 큰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장이 지금 이대로 쭉 갈 거다. 이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XRP는 XRP고 리플은 리플이지. 리플 상장되면 리플 주식만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해서 타이밍 잘 잡아서 얼른 먹고 빠지자. 이게 아니거든요. 네.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는데 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네네.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네. 변화가 현실이라면 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 이 금융 기관들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변화에 발맞춰 간다면 뭔가 구조 조정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경쟁사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송금도 해야 되고 국제 송금도 필요해. 그러면 뭐 우리 벌써 파트너 쓰지. 음. 벌써 거래하던 업체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도 뭐 비즈니스 네네. 한다면 이렇게 금융 시장의 기관의 그 틀이 바뀐다. 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바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맞물려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변화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고 한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수치만으로는
어떤 변화들을 갖다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서도 데이비드 슈워츠도 사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터 슈와 대표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 전략은 XRP를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은행들한테 강요를 해봤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은행의 어떤 결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멋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이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XRP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제송금 시장이 엄청난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그리고 뭐 핀테크도 있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위프트도 굉장히 진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체인링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도 이 월가 공룡인데 정말 이 송금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런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경쟁력이다. 기술적 우위가 아닐까. 기술적 리플 우위. 네. 같으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라든가 JP 모건 이런 친구들은 기존 금융만을 사용해서 이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돈을 움직이는 과정만 하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위프트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돈 네. 옮기는 과정에서 야, 체인링크 네가 좀 연결해 갖고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해 갖고 한번 해봐 하고 이 하청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 떼먹고 은행이 또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훨씬 더 실질적인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이 보이고 있는 이런 구도, JP 모건이라든가 체인링크, 스위프트, 콤보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은행한테는. 왜냐하면 기존 금융은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네, 안 바꿔요. 맞습니다.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걸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괜히 바꾸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더 큰 오류가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쉽고 하니까 벌써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은행에서 뭘 새로 바꾸지 말고 야, 스위프트 옛날에 하던 그대로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요 스위치 하나만 키면 돼. 그래? 그러면 나중에 뭐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스위치 하나 켜는 걸로 그게 바로 체인링크니까. 그래서 네. 그런 구도로 가는 게 지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JP 네. 모건도 마찬가지죠. 네. JP 모건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JP 모건의 그 오닉스 블록체인을 통해서 프라이빗 네. 블록체인인데 그걸 통해서 네네. 지금 블랙록의 그 머니머켓 펀드를 옮겨줬단 말이에요. 얼마 네. 전에. 근데 이게 오닉스 블록체인이 2020년에 나왔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오닉스 블록체인이 그 성장한 기간을 보면 그때 리플이 찌그러져 있던 그 순간이에요. 딱 그때는 그 시점이네요. 와. 2020년 소송 당하자마자 네. 리플은 물러나고 그동안 JP모건이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JP모건이 이걸 사주했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묘하게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JP모건이 지금 파이를 또 크게 차지했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경쟁 구도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대로라면 리플은 지금 위치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앞으로. 네. 앞으로 리플 같은 서비스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까? JP모건이라든가 스위프트, 체인링크를 통한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 시티뱅크가 이번에 네네. 내는 것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네. 그런데 리플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낸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이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느껴요. 수수료 싸면 되는 거지 무슨 퍼블릭 블록체인이 왜 필요해? 그냥 에이 뭐 믿어 우리 은행.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 은행을 못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체인링크를 맞습니다. 통해서 연결된 그 은행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걔네들이 꼼수를 써서 바꿨다면 큰일 나는 건데 못 믿는 상황이 생긴다면 리플이 가고 리플을 쓰시면 투명하게 다 공개됩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면 오잉? 하고 이제 갑자기 이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네.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한다면 JP 모건이 추구하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카피에다가 살짝 바꿔서 만든 건데 네. 이더리움 코드예요.
근데 이걸 우리도 그럼 퍼블릭 할래?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퍼블릭으로 하는 순간 다른 데랑 연결해서 많은 노드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아, 네. 느려지잖아요, 이더리움처럼. 네. 안 되는 거죠. 리플은 벌써 다 아, 검증됐잖아요. 10년 넘게 네, 빠르게 이미. 빠르게 빠르게 리플의 그 검증 모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리플 같으면 노드끼리 믿는 노드끼리 묶어놓고 여기서 빨리 검증해서 바로바로 처리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면 또 훨씬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듣고 대표님 설명에 혹 빠져가지고 너무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냐의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들을 약간씩 그렇게 바꿔내는 것과 이 근본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이제 리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쟁자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참고를 한 건데, 송금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리플밖에 없냐?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에 관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 XRP는 분명히 어떤 태생부터 이런 코인들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XRP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앞으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송금을 하는 음, 여러 서비스 또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에서도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어렵고 라이팅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만 가능해요. 네, 물론 크게도 할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네, 라이팅 그렇죠.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환경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USDT라든지 USDC. 근데 네. 너무 느려요. 수수료도 많고. 이더리움 환경에서. 아직까지는 리플에 네, 비해서, 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솔라나를 통해서 또 뭘 해본다. 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음, 코인이란 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게 USDC, USDT니까.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또 EURC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네, 근데 이제 달러만 있습니다. 놓고 보자면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가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통해서 빠른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빠르니까 이더리움 말고 네, 보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계신 박 작가님한테 뭐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달러로 보내겠죠. 어, 네, 1000달러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작가님이 원화로 받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원화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면 누군가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걸 ODA를 통해서 토탈 한 번에 솔루션을 할 수 있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은 네네, 차이가 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떠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옮기는 네트워크가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네, 경쟁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그 네트워크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무슨 다른 빠른 네트워크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솔라나라든가 네. 솔라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요. 솔라나가 워낙 빠르니까 네. 스피드만 놓고 보자면 XRP보다 빠릅니다. 솔라나가 네네. 알고랜드도 더 빠르고 어, 아발란체도 더 빨라요. 네. 리플보다. 그럼 네. 속도가 느리니까 리플이 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느냐?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역사 증명이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이게 빠르게 하는데 말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 괜찮나요? 역사 증명. 역사 증명이 네. 뭐냐면 이 트랜잭션에 이 타임 스탬프 시간을 붙여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분 몇 초, 너는 몇 분 몇 초, 너는 몇 분 몇 초. 그럼 초만 맞으면 일일이 노드마다 검증할 필요 없이 그냥 오케이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처리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으면 다 노드마다 찾아다니면서 비교하고 검증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증을 네. 안 해도 되니까 다른 노드들과. 그래서 이제 빨리 합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알고랜드는 트루 랜덤이라는 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모든 이런 그 지분 증명 프로젝트는 누가 다음 블록을 만들 건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요. 리더보드라고 하는데 다음 블록 만들 사람하고 순서가 탁탁탁 정해지고 솔라나는 거기다 이제 번호표를 붙이는 건데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랜덤. 그래서 누가 다음 블록을 지는지 모르게 그냥 그러면 네. 이제 누가 해킹도 못하니까 바로 너 하면 걔가 블록을 만들고 그걸로 끝. 음. 다른 노드와 비교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새로 나와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보자면. 그러면 XRP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기술로만 보자면. 네, 기술력으로만 한정한. 알고리즘만 보자면. 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NFT를 만들 때 내가 더 빨라. 아, 네가 더 빨라? 그럼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솔라나처럼 갑자기 수도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돈.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하죠. 내가 1억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네. 알고랜드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이게 아직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또 이런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하는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더 태어날 테고. 네. 태어날 테고. 그러면 지금 보면 기술이 좋다고 우위에 서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는 넘버원인데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시장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자, 리플 XRP 2012년 프로젝트예요. 10년 동안 송금 하나만은 나다. 장인 정신을 갖고 아직까지 해왔는데 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솔라나를 메인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증돼 있는 마치 비트코인 캐시보다 좋은 이유는 이런 친구들이 코드는 더 내가 더 빨라 할 수 있지만 그걸 그 긴 역사와 모두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합의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리플의 파트너십이 과연 얘네들이 있느냐.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는 건 지금의 그 채굴자들이거든요. 채굴자들과의 관계, 긴 시간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 나라와 나라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벌써 수많은 프로젝트와 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잖아요. 은행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재산이고 그게 바로 XRP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솔라나 알고랜드는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움직이는 진짜. 데 있어서는 리플이 네. 위에 설 수밖에 없다. 네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들에 대한 지적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오류가 뭐 수차례 발생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막 7시간, 8시간 막 셧다운 되기도 하고 그런 좀 아직까지도 좀 불안정성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어떤 솔라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솔라나 저 네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네네. 저도 솔라나에 대해서 요즘에 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FTX 영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이 오히려 솔라나는 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송금 분야 하나로만 봤을 때는 리플이라는 이 굉장히 굳건한 프로젝트가 지금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 리플이 최근에 이제 스위프트랑 체인링크가 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으니까 매체들에서는 이 리플과 라이벌 관계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게 되었다. 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을 갖다가 무조건 이 대립 구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스위프트와 이 체인링크 구도에 이 XRP 리플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은행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스위프트, 네. 체인링크 구도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금융 기관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고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스위프트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리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뭔가 너무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으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네.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네네. 예, 지금 벌써 이 아시아 쪽에서는 리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맞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펼쳐가면서 남미 자연스럽게 같은 데도 네. 남미 이런데 시간을 갖고 흡수해 가다 보면 체인링크와 연결했던 걸 그냥 슥 이쪽에 연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리플에 음, 체인링크가 리플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네. 체인링크는 모든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체인링크와 리플이 연결을 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은행들도 네네. 또 바꿀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체인링크랑 리플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들인데 이거를 그냥 마치 경쟁처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폐가 원래 있었던 건데 어쨌든 충분히 체인링크는 리플과 이 결합을 통해서 더 또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플랩스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뭔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과
이 CBDC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CBDC는 XRP랑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될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원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셨기 때문에 뭔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어떤 CBDC와 XRP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CBDC 솔루션을 리플이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2021년부터 솔루션을 아마 제공할 수.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아는데, 올해 5월에 CBDC 플랫폼이라고 아예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CBDC 플랫폼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건 뭔데? 일반 국가들이 이 CBDC를 만들려면 막 고민하고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좀 미리 다 돼 있게 이게 XRP 레저가 오픈 소스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가져다가 너네 이름 넣고 숫자만 몇 개 바꾸고 퍼블릭 레저 쓰지 말고 프라이빗 레저를 쓰면 돼. 아주 간단하게 기성복처럼 새로 맞추지 말고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이름만 바꿔 쓰면 돼. 이런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XRP 레저로 만든 CBDC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뭐 있는 거 갖다 조금만 바꾸면 되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면 그런데 이제 XRP는 필요 없어요. CBDC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 CBDC를 XRP로 레저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 CBDC를 XRP 레저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가님한테 1억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보내드리니까 제가 10만 달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미국 CBDC로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지갑에 US 그 달러 CBDC를 네.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이 영상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바이든이 뭐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작가님 구독자들이 좋아요를 막 눌렀어요. 네. 미국 정부에서. 박 작가 쟤 누구야? 자, 좋아요 누른 놈들. 야, 돈 다 막아. 네. 작가님 구독자들은 만약에 US 그 달러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저한테 받아서 다 이거 막히는 겁니다. 작가님도 막히고 제가 보내드린 1억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CBDC는 이 국가적인 이 제한이 있다.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한국 CBDC로 바꿔줘야지 이걸. 벌써 이 코드에 버튼 하나 누르면 브릿지 통화를 해서 간대는데 이 XRP 레저 코드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XRP 레저랑 똑같은데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다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퍼블릭 레저 하면 이게 XRP예요, 이게. 그러면 요리 슉 네. 갔다가 슉 가면 모두 다 해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이 CBDC를 발행하는 주체에 있어서 갑자기 그러면 이 코인을 다른 데로 변환했다 가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미리 다 돼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기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켜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XRP가 되는 거다, 이거죠. 네네. XRP 코드를 갖다 썼으니까. 퍼블릭 버전은 XRP다.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슈워츠의 얘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은 이 XRP의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공짜로 다 이거 쓰게 해준 거지. 아니면 왜 CBDC 남들 하는데 가서 뭐 고문으로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뭐가 그것 생기니까. 계속해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